베어링은 여기 잠깐 보시면요. 자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 크랭크 축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잘 보면은 위에 이렇게 있죠. 또 아래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는 약간 유선형으로 되어져 있죠. 원의 모양으로, 반 원의 모양으로. 근데 실제로 굽어지긴 했지만은 굴곡이 없어요. 베어링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평면 베어링이라는 얘기를 하고, 평면에 이렇게 하나의 부신과 같은 원통으로 되어 있는 걸 사용하면은 조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환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위 아래가 떨어져 있는 분할형 베어링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자, 분할형 평면 베어링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크랭크축 그림에서 일각에서도 나와져 있지만은 가운데 센터에 들어가는 메인 저널에 들어가는 베어링은 축의 좌우로 움직이는 거. 이걸 갖다가 실제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가 움직이지만은 끝에 조금씩 유격이 생겨요. 엔드 플레이라고 해요. 엔드 플레이. 축의 엔드 플레이. 엔드 플레이가 안 생기려고 하면은 축을 가운데에서 약간의 두께를 가지고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양쪽으로 움직이는 걸 잡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센터에 들어가는 베어링은 축의 엔드 플레이. 엔드 플레이는 뭐 우리가 유격 또는 노름 하니까 또 이상한 생각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 노름이 아니라 끝이도 논다. 노름이라는 순수한 한글로 해서 그런 것들을 바지하기 위해서 베어링의 옆날개를 달고 있어요. 옆날개를. 피벗 저널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양쪽으로 옆에 날개 이 부분에 축이 부딪혀요. 축이. 그래서 오래 쓰다 보면 그게 마모가 되겠죠. 마모가 되면 그만큼 축이 좌우로 끝에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사 실기시험 문제에서도 요거만 교환하는 문제가 있고, 필기시험 문제에서도 얘를 우리가 회전할 때 관성, 스러스트 이런 명칭을 써서 스러스트 베어링이 하는 역할이 뭐냐, 또 메인 저널 베어링이 하는 역할이 뭐냐 등에 따라서 가운데 베어링은 축의 유격을 잡는다. 축방향 유격. 꼭 요거 하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머지 레이디얼 베어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수직으로 피스톤이 내려칠 때 회전 운동을 이렇게 하겠죠. 그러한 유격을 원활하게 잘 회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치의 베어링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러한 베어링은 분할로 들어간다고 했죠. 여기 잠깐 그림을 보게 되면은 베어링 하우징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완전히 조립이 좀 되어 있네요. 약간 길이가 길어요. 요거를 갖다 우리는 길이가 긴 거, 그것도 둘레, 크러쉬. 얘는 조립을 안 했어요. 조립을 안 하고 약간 위에다 얹혀봤어요. 하우징 몸체에다가. 그랬더니 약간 쏙 들어가지 않고요. 크죠, 베어링이. 폭이 넓죠, 폭이. 이 폭을 지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름이, 베어링 쪽이 더 커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스프레드라는 걸 씁니다. 요 두 가지 그림과 더불어서 간단히 한번 설명해볼게요. 자, 우리가 몸체 실린더 블록을 하우징이라고 그래요, 하우징. 자, A가 있고, 자, 베어링 B가 있어요. 자, 조립을 완벽하게 해봤네요. 조립을 해봤더니, 요렇게, 좀 과장하다면, 요렇게, 길이가 더 길어요. 길이가 긴데, 제가 쓰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얘기할게요. 하우징으로 봤을 때는 안쪽 둘레예요. 베어링으로 봤을 때는 바깥쪽 둘레이에요. 그쵸? 그래서 둘레 길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게 크러쉬. 그 다음에 조립을 하지 않고 위에다가 살짝 얹혀봤어요. 여기 살짝 얹혀봤더니 이렇게 베어링의 폭이 더 넓어요. 그쵸? 그래서 하우징으로 봤을 때는 안쪽 지름, 안지름, 베어링으로 봤을 때는 바깥 지름이 되겠죠. 바깥 지름. 그쵸? 그래서 지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스프레드예요. 그럼 왜 결론적으로는 베어링이 조금 더 길고 넓다는 뜻이 되겠죠. 길이가 긴 거는 크러쉬, 넓은 거는 스프레드. 왜 좋겠느냐? 바로 분할식 베어링을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이 위에 팩이 하나 더 들어가고 베어링이 하나 더 들어가서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축이 들어가겠죠. 축이. 크랭크 축이. 그리고 베어링으로 직접 크랭크 축이랑 접촉되면 큰일 나요. 금방 마모되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누가 순환을 해야 돼? 항상 누가 차 있어야 돼요? 엔진 오일이 있어야 돼요. 엔진 오일. 엔진 오일을
기자재에서 조립된 이 안에서 옆으로 세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양만큼 순환이 돼야 돼요. 무슨 작용을 해줘야 되느냐? 이 크러쉬의 역할은 바로 뭐냐? 오일이 새지 않게 해주는. 똑같은 처음부터 사이즈를 만들어버리게 되게 되면은 쓰다 보면은 틈새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사이에 틈새가 발생하면 새잖아요. 그래서 틈새 없이 두 개가 완벽하게 조립이 돼서 이 안에서 오일이 새거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유밀작용을 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크러쉬의 역할이에요. 이런 유밀작용을 잘 할 수 있으니까는 이 사이에서 발생되는 오일을 통해서 빨리빨리 순환을 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열 전도 작용에도 효과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크러쉬. 근데 크러쉬의 단점이 있어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필기 시험 문제. 그러면은 둘레길이가 좀 길다 보니까는 한쪽으로만 길게 만들어 놓고 한쪽은 짧게 만들어서 조립을 했다. 그러면은 조립할 때의 힘을 길이가 길어서 많이 받는 쪽은 어떻게 됩니다? 무리한 힘을 받음으로써 베어링이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베어링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나올 수 있는 원인은 크러쉬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실기할 때에 이 크러쉬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좌우에 약간 튀어나온 길이를 얼마만큼 수평으로 대칭되게 잘 조립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자, 크러쉬는 찌그러짐이에요. 그럼 스프레드는 뭐냐? 이 스프레드는 크레이크 축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위에 다 사용되는 원리 특성이 있어요. 자, 일단 원인은 조립을 쉽게 하기 위해서 조립을 쉽게 해. 그리고 조립하고 난 다음에는 밀착력 향상을 해야 돼요. 이 안에서 베어링이 들어간 다음에 헛돌거나 그러면은 안 되겠죠? 꽉 자글자글 있어야 되겠죠? 몸처럼. 그럼 몸처럼 꽉 자글자글은 어떻게 줘야 돼요? 몸체부터는 사이즈가 좀 텐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베어링이다 그러면은 바깥에 몸처럼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다 보니까는 점폭이 넓어야 돼요. 그럼 교수님 조립을 쉽게 한다는 의미는 뭐죠? 이렇게 생각해봐요. 내가 피스톤을 조립한다. 피스톤은 어차피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줘야 되잖아요. 축에다 껴야 되겠죠? 제가 이거를 풀려고 여기다가 일단 베어링을 먼저 넣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얘가 철가 없다. 베어링이. 그럼 피스톤에 베어링을 끼워서 실린더 안에 집어넣다가 툭 떨어져요. 실린더 안에 집어넣다가 툭 떨어지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어링을 끼거나 그럴 때는 약간의 압축을 통해서 하우징 안에다가 놓으면은 텐션 확장하려는 폭이 넓기 때문에 벽을 붙잡을 수 있어요. 자, 원인 알겠죠? 조립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끼는 건 안 떨어지겠죠. 지금처럼 위로 낄 때 팍 떨어집니다, 베어링. 우리가 나중에 실기 수업하다가도 베어링이 툭툭 떨어지니까 여기 침발로? 침발로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립을 쉽게 하고 조립되고 난 다음에는 밀착력 향상을 위해서 스프레드가 있다. 두 가지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유막이 뭐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크레인크 축이 들어가고 베어링이 정상적으로 조립됐을 때 이 사이에 틈새가 있죠. 이 틈새를 우리는 오일 간격 또는 유막 간격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막 간격을 측정할 때에는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그 작은 틈새를 측정할 수 있느냐, 특수한 장비가 있느냐? 있어요. 근데 특수한 장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여러분 쫄쫄이 알죠? 요즘 불량제품 중에 쫄쫄이 있잖아요. 쫄쫄이 같은 거를 아주 얇은 머리카락 많은 쫄쫄이를 요 안에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찌그러뜨려요. 두께가 얇은 건 얇을수록 더 많이 퍼지겠죠. 찌그러지겠죠. 그런 거를 잴 수 있는 측정용 기자재가 있는데 뭐다? 플라스틱 게이지. 나중에 우리 실습할 때 써봐요. 플라스틱 게이지 또는 우리가 솔드, 납 있잖아. 연납, 납땜할 때 쓰는 거, 뭘 조금 잘라가지고 넣어가지고 찌그러뜨린 다음에 두께를 재요. 나중에 실습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명칭하나 유각간격 측정은 플라스틱 게이지로 할 수 있다. 아주 머리카락보다 얇은 쫄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자, 이거는 칠판지이고 밸브 구장 치료하면 넘어갈게요.
제가 편집 때 쓸 거예요. 칠판 지우는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요. 잘랐습니다. 오케이? 네. 자, 밸브 기호는 지난 주차에서도 일부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생략을 하도록 하는데, 리프트 기억나시죠?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거. 보통 요즘은 I형도 쓴다고 했어요. 리프트 L형, 그 다음 뭐예요? I형, F형, T형. 그 중에 우리는 주로 I형을 쓴다고 했어요. I형이다 보니까 밸브가 헤드 위에 들어가요. 오버헤드 캠 샤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캠 샤프트가 들어가니까 OHC 어원이 오버헤드 캠 샤프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캠 샤프트가 하나인 경우는 SOHC, 두 개의 경우는 DOTC. 이미 다 사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고요. 또 일부 로코암이라고 하는 뒤로 캠 축을 중심으로 흑기 쪽이나 배기 쪽에 예전에는 요즘은 잘 안 써요. 로코암이라고 하는 진동다리를 써가지고 지렛대라고 했죠. 지렛대. 지난 주차랑 연동해서 한번 강의를 보시면은 로코암이 무엇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이런 로코암이 들어간 경우는 공회전만 되더라도 초당 20분 정도로 여기가 부딪히겠죠. 부딪히다 보니까 마찰력이 나와요. 마찰력이 나오면 금속은 열팽창을 하죠. 열팽창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만큼의 간격이 확장되니까는 나중에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열간격을 만들면 안 돼요. 그걸 갖다 우리는 밸브 간격. 보통 현대기술 같은 경우는 흡기계통, 배기계통에 따라서 흡기가 열을 많이 받아요? 배기가 열을 더 많이 받아요? 배기 밸브가 열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배기 쪽은 열을 더 많이 받으니까 좀 더 크게 한 0.35mm 정도, 흡기 쪽은 한 0.25mm 정도, 이 정도의 열간격을 둬가지고요. 옛날 차량을 정비할 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간격 조정을 다시 해줬다고요. 조정해줬다고요. 그래서 밸브 간격 조정, 요즘 뭐 디젤 차량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열팽창을 방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중간에 유압식 리프트, 어저스트 밸브라는 걸 표줘요. 유압식 리프트는 뭐냐면 그 안에 오일이 계속 순환을 해요. 그 열을 오일이 순환하면서 냉각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런 타입들은 밸브 간격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래서 요즘 나와져 있는 유압식 같은 경우는, 리프트 같은 경우는 밸브 간격은 제로, 0으로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열팽창을 안 하기 때문에. 자, 그 정도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뭐 나머지 기타 용어들이 경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DO랑 SO랑 비교하면 DO가 훨씬 더 많이 먹고 많이 내보낼 수 있으니까는 에너지로는 커지겠죠. 그리고 압축비도 높여놓습니다. DOHC가. 강력한 폭발 토크를 만들어내겠죠. 그건 장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강력한 폭발의 의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완전 연소라는 의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완전 연소라는 의미는 뭐냐? 배기가스, 폭발이 되고 난 다음에 배기가스를 환경이나 인체에 덜 유해한 가스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분은 환경에 좋다라는 이론책을 보게 되면 DOHC가 환경에 유리하다. 배기가스 환경적으로 유리하다. 맞아요. 왜요? 완전하게 연소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타다가 덜 타거나 그것을 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단점은 있겠죠? 하나로 들어갈 거 두 개로 들어가니까는 부품값이 많이 들어가요. 재료비가 비싸요. 단가가 올라가요. 수리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려워져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점으로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캠 볼게요. 지금 요 부위는요, 좋습니다. 저는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안 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그래도 우리가 한 번에 올 수는 없지만 차분히 명칭을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명칭은. 자, 일단, 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볼록 솟은 부위라고 했어요. 볼록 솟은 부위. 볼록 솟은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는 G1. 원이겠죠, 원. 그러다 우리는 기초원이라고 얘기해요. 기초원 위에 이렇게 가장 높은 위치로 볼록 솟은 위치가 있겠죠? 자, 명칭 뭐라고 한다? 리프트라고 해도 돼요. 밸브를 눌렀다, 원위시켰다 할 수 있을 때, 리프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자로는 양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밸브의 가장 높은 위치, 노즈. 그 다음에 밸브를 직접 타격하는 면의 위치, 둘레면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회전을 하면서 뒤에 여기까지 닿겠죠. 그래서 실제로 밸브랑 접촉하는 면, 플랭크, 이 정도의 명칭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둘레의 총 길이, 밸브가 닿는 동안의 둘레 길이에요. 노브라는 걸 붙였습니다. 노브. 닿으면은 플랭크.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둘레의 캔의 길이. 이건 노브의 노브.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읽어봐 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든 내용 기반은 크랭크 축이 두 바퀴 720도 기억나시죠? 이때 캠축의 절개는 몇 바퀴로 되어 있다? 한 바퀴로 되어 있어요. 캠축은 이회전하는 동안 흡입 앞쪽 폭발 배기가 다 끝나는 거고 크랭크 축은 두 바퀴를 돌아야 흡입 앞쪽 폭발 배기 사용력이 다 끝나요. 자, 그래서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밸브 오버랩은 이미 설명을 했죠, 제가. 또한 차 종류에 따라서입니다. 모든 차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캠축에는 예전 타입은 연료 펌프 또는 오일 펌프 또 우리가 디스피르다라고 하는 가솔린 차량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스 차량에서 사용되고 있는 불꽃을 나눠주는 전기를 배분하는 장치예요. 배전기라고 합니다. 한자 그대로 전기를 배분한다. 배전기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달고 있다. 이런 거를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실기 시간에 실물 보면서 차분히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캠의 구성에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캠축, 캠의 구성 방식이에요. 타이밍 벨트잖아요. 캠축은 밸브, 그렇죠? 크랭크축은 피스톤. 이 두 개를 연동시키는 조작 기구 중에는 기어, 벨트, 체인 이 중에 누가 가장 큰 힘,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어요. 세 개 중에서 당연히 누구요? 기어가 금속이잖아요. 기어 구동 방식의 가장 큰 힘에 전달할 때 유리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캠축이 높에 있고 크랭크 축이 아래에 있어서 거리가 멀으면 멀을수록 기어를 도대체 몇 개를 써야 돼요. 또는 기어를 얼마만큼 큰 걸 써야 돼요. 그래서 캠축이 상단에 있고 헤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크랭크 축이 실린더 블록 하단에 있는 경우는 기어 구동 방식을 쓰기 어려워요. 그때 개발된 거, 디젤 엔진이나 이런 거 CIB 타입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무슨 타입이 있어요? CIB 뜻은 뭐냐? 캠샤프트 인 블럭이에요. 캠축이 헤드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실린더 블럭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잘 이해가 안 돼요. 대부분 차량은 어때요?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럭, 오일팬이 구성되고 캠축은 어디로 들어가요? 크랭크축은 여기로 들어가죠, 센터에. 캠축은 어디로 들어가요? 헤드 위로 들어가요. 이렇게 거리가 먼 경우는 이 사이에 들어간 기호를 끼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IB 타입의 엔진은 뭐냐면 똑같이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오일팬 있을 때 크랭크 축의 위치가 걸려줄 수 없죠. 크랭크 축, 캠축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리로 들어가야 돼요. 실린더 블록 안에 들어갔죠?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기호를 하나 꽂아주는 거예요. 교수님, 캠축의 실린더 블록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CIB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은 밸브는 어딘가요? 리프트 열어준 거 상품 속에 있지만 그래도 아이언을 주고 쓴다고 했어요. 밸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캠축이 어떻게 이 밸브를 타격을 합니까? 타격을 못할 것 같죠? 다 해요. 어떻게 해요? 짝대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짝대기. 그래서 이 밸브들에다가 이렇게 축을 하나 여기다 박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푸시 로팡을 만들어줘요. 요 축, 기다란 축. 명칭 하나만 더 할게요. 푸시로드야, 푸시로드. 자, 뭐가 들어가요? CIB 타입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푸시로드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CIB 아니고 다른 타입에서는 푸시로드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GM에서 나와져 있는 옛날 르방 시리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요, 캠샤프트가 여기 있지 않았어요. 오버헤드 캠샤프트가 아니에요. 실린더 헤드에 들어갔어요. 안에. 얘들 그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짧게나마 푸시로드라는 게 이 안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일부 타입들은 캠축이 헤드 안에 들어가거나 헤드 위가 아니라 또는 실린더 블록에 들어가 있는 타입들은 푸시로드라는 거를 써가지고 연결체 역할을 반드시 해줬다. 그 정도 하나 같이 이용을 해주세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엔진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CIB 타입은 주로 어디서 사용했냐면요, 디젤 기반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디젤. 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말로 볼게요. 벨트 구동식은 이미 여러분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체인 구동 방식, 요즘 나오는 수동차들 같은 경우도 오토바이로 체인 같은 체인 구동 방식이 많이 사용돼요. 거의 대부분. 그러면 기어 구동 방식은 장점이 뭐냐? 큰 구동력. 단점은 설치하기가 어렵다. 그쵸? 소음이 크다. 기어끼리, 금속끼리 부딪히면 소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일런스 기어 같은 별도의 부품도 들어가는데 큰 틀만 기억할게요. 큰 구동력이지만은 설치 공간에 제약을 받고 소음이 크다. 대형차, 그 다음에 저속차 이런 데서 일고 디젤로 특수차량, 건설기계 차량 이런 데서 일고 쓰는 겁니다. 벨트 구동 방식이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장점이요? 설치하기가 자유롭다. 막 변형이 하기 쉽죠. 재료비가 싸다. 단점은요? 벨트 같은 수지 제품에 오일을 붓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미끄러지겠죠? 또 벨트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정해져 있죠? 교환이죠? 소모품이죠? 그런 단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럼 체인 구동 방식은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적절하게 섞은 거예요. 체인 구동 방식은. 그럼 체인 구동 방식은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기어 구동 생각에서 소음도 적어요. 큰 힘을 전달할 때도 유지해요. 그 체인 구동 방식은 현재 수동체로 같은 경우에도 NF 소나타, IF도 이후서부터 거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체인 구동 방식도 결국 뭐가 문제가 되느냐? 나중에 늘어나거나 열받으면 늘어날 수 있겠죠? 또 기어 이빨에 스프로켓에 꽂힐 때 맞물릴 때 소음이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체인 구동 방식에서 소음 방지를 위해서 어떤 체인이 연구가 됐느냐? 사일런스 체인이라는 게 연구가 됐어요. 자, 일반적인 체인은 평면이 이렇게 여기서 피를 꽂아서 연결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기어 이빨을 꽂으니까는 틈새 여백이 많아서 맞춰서 보는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걸 방지하려고 한 게 바로 뭐냐면 사일런스 체인. 자,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기어 이빨 각도랑 되도록이면은 줄이려고 노력을 한 거죠. 이렇게 접촉면을 많게 해주려고 한 거죠.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 우리가 체인을 사일런스, 소음을 방지해주는 체인이다. 사일런스 체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거의 이제 오늘 수업, 오늘 2주차 강의, 7주차 2강에서 끝으로 오네요. 밸브도 우리가 기존에 한번 설명을 했었죠. 밸브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 다시 한번 밸브 짚고 넘어갈게요. 이 그림 한번 잘 봐주시면, 뭐, 우리 6주차에 한 거니까는, 자, 여기다가 제가 살을 붙일게요, 살을. 축을 뭐라고 했어요? 스템 엔드 체크해 주셔야 돼요. 뭐랑? 로크암이나 이런 데와 3분의 2 이상 수평으로 접촉이 반드시 돼야 돼요. 어떻게 된다? 3분의 2 이상 수평 접촉이 돼야 된다. 이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되고 기울어지거나 깎일 수 있죠. 그러면 이거는 제대로 타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불량 나올 수 있어요. 이 스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직각으로 설치가 돼야 되겠죠? 스템이 예를 들어서 기울어지거나 그러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죠? 스텝은 반드시 직각. 요 연결되는 부위는요, 열이 축적되거나 응력이 집중되면 안 되기 때문에 버섯 모양의 곡률 반경, 열 전도성도 향상이 되고 응력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곡률 반경. 요 헤드 부분의 끝, 여기가 헤드예요, 헤드. 요 끝자리는 여분의 두께, 여유분, 마진이라고 하죠, 마진. 몇 mm 이상 돼야 돼요? 0.8mm 이상. 페이스라고 하는 이 부분, 맷도로 주로 많이 깎는다. 30, 45, 60, 30, 40, 70도도 있지만은 45도 각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열받으면 서로 마찰이 돼가지고 팽창하니까 여유분의 각, 뭐라고 그랬어요? 간섭각이라고 얘기했죠? 1도에서 3분의 1도 정도의 여유각을 덜 깎고 나요. 그래서 접촉하는 부분은 헤드에서는 시트라고 했어요, 시트. 밸브에서는 페이스, 헤드 부분에서는 시트가 서로 접촉한다. 기본적으로. 글로 거의 대부분 열이 빠져나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여기 보면 나트륨 밸브라는 게 있어요. 나트륨 밸브는 뭐냐면요, 요 스텝을 중공이라고 하니까 어떤 친구들 중국 공상당 아니에요. 가운데가 넓다. 가운데가 중공이에요. 공하다. 가운데를 중공 스텝을 만들어요. 여기에서 몇 프로 정도 평균대를 잡으시면 되잖아. 50%. 나트륨.
이 안에다 집어넣어요. 나트륨을 열어받으면 어떻게 돼요? 달고나처럼 융해가 돼요. 액상으로. 그럼 걔가 밸브가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나트륨 성분이 열받아서 액상으로 되면서 위아래 관성을 위해서 나트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중공 부분 안에서 움직이면서 뭘 해주느냐? 열을 빨리 전체적으로 전도 해줘가지고 열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가요. 여러분 손가락에 불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뜨거워 그럴 거 아니에요? 밸브 안에 있는 나트륨 용해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냉각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밸브에서는 고가겠지만은 훨씬 더 큰 열을 건질 때 주로 사용되는 게 나트륨 밸브. 100도씨 정도 된다고 시켜주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져 있는데 밸브 오븐을 우리가 했죠. 그 다음에 회전기구 먼저 볼 거예요. 릴리스형, 포지티브형. 릴리스형은 뭐냐? 자연순환식. 포지티브는 강제 회전식. 자연 회전식, 강제 회전식이에요. 이렇게 단순하게만 우선은 기억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설명하려면 이 정도 그림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그럼 기존에 있는 PPT 자료를 그림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체크해놨다가 학교에 오셔서 배워도 시간이 충분해요. 이론에서는 그러면 회전기구가 왜 필요하냐? 자, 이게 밸브예요. 헤드에 아이언 되어 있다고 그랬죠? 하강했다가 내려와. 하강했다가 원위치예요. 원위치는 누가 시켜준다? 이 위에서 잡고 있는 스프링이 해준다고 그랬죠? 스프링보다 더 큰 힘으로 누르겠죠? 그리고 캠이 지나가 버리면은 이제 스프링의 장력으로 빨리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볼게요. 요 밸브 헤드면에서는 계속적인 폭발과 연소가 일어나면서 암만 좋은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안전 연소를 할 수 있고 불안전 연소를 하게 되게 되면은 연료가 타다가 우리가 고체 상태에 이물질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런 이물질을 갖다가 우리는 불안전 연소, 미온수에서 만들어지는 연료에 남은 찌끄레기, 카본 이런 카본 등이 예를 들어가지고 엔진 오일 등에 의해서 섞였어. 엔진 오일에 의해서 섞이게 되게 되면은 오일이 정상적인 오일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카본 등이나 이런 이물질들이 엔진 오일에 섞이게 되게 되면은 일단 뜨겁죠? 열을 가지고 있죠? 그럼 오일을 갖다 어떻게 만들어요? 끈적끈적한 덩어리로 변화를 시켜줄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물질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어요? 완전한 액체 상태에 주스를 내는 거 있죠? 근데 얼음천에는 뭐가 있어요? 얼음만 먹으면 맛이 없죠? 그래서 얼음화시킨, 고체화시킨 음료가 있죠? 뭐라고 하는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서도 이물질, 연료가 타다가 들단 비연소 가스나 연료분해 성분이 엔진유랑 섞여가지고 끈적끈적한 정도를 유발하는 그래서 간이죠, 처럼 만들어주는 이러한 걸 갖다 보면 슬러지 현상이에요. 슬러지가 생기면 오일의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우리가 배기장치에서는 제거해주는 장치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의 카본이나 이런 것들이 요 사이에 또 페이스 부분에 축적되면 안 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이 밸브의 열을 좀 빨리 냉각 전달을 열 전도를 시켜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밸브가 내려갔다 올라올 때 수직으로 올라오는 게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스윙을 해주는 게 효과적일까요? 스윙은 보세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다시 차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회전을 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가죠? 이렇게 일정 부분 빼글빼글 도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풀었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 보면 회전기라고 해요. 손가락에 불 붙어도 뜨거우면 하는 거와 같은 효과다. 열 전도 효과. 또 하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갈죠. 페이스와 시트 부분을 연말하죠. 그럼 뭘 퇴적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카본 퇴적 등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동차의 밸브에는 반드시 회전 기구들이 들어가 있다. 자연적으로 회전시키느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회전시키느냐 이 차이는 있지만 왜 회전 기구가 들어가는지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밸브 스프링이에요. 밸브 스프링. 자, 밸브 스프링은 그게만 해볼게요. 밸브에 들어가 있는 스프링은 지금처럼 다 무슨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홀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홀 스프링. 근데 스프링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요. 말구스에 기억나시나요? 말구스에 금속 말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A, B 말급세 두 개를 갖다 놓고 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시켜놔야 되겠죠? 한쪽을 망치로 때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말급세가 진동을 일으키고 파장을 일으키겠죠. 공기 중에서 띄엄하고요. 그럼 이게 그대로 전달이 돼서 가만히 있는 B 말급세에도 A의 진동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공기 중의 음파를 통해서. 공기 중에 전달한다. 무슨 현상? 공명 현상이죠. 자, 무슨 현상이냐? 공명 현상. 바로 그러한 공명 현상에 의한 진동, 떨림이 밸브에도 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코일 스프링 같은 경우. 왜? 이 코일과 코일이 같은 재질이에요. 코일과 코일의 거리를 우리는 핀치라는 용어를 쓸 수 있어요. 볼트, 너트의 나사선과 나사산 피치예요. 총 길이를 뭐라고 얘기해요? 니치라고 얘기해요. 코일도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코일과 코일 사이에 우리는 피치, 총 코일 간의 거리는 니치라는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이게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피치를 주게 되면 본의 아니게 여기서 진동이 오면서 다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공명 현상에 의해서 이 밸브가 아니라 배기 쪽에 있는 밸브임에도 불구하고 흡기 쪽에서 진동이 발생이 됐다. 그대로 배기 쪽으로 전달이 되어서 떨릴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나는 흡입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실린더 안에서. 나는 배기 밸브예요. 근데 흡입 밸브가 진동이 왔어요. 근데 그대로 그런 현상들이 출골 쪽에서 또 스프링에 전달돼서 배기 밸브에도 전달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실린더에서 그런 진동이나 떨림이 나는 압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압축하면 흡입 밸브 모두 가만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공명이 속에서 진동이 왔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은 어떤 현상을 일으키나? 가만히 흡입 밸브가 닫혀 있어야 했는데 열까 말까 스프링 진동에 의해서 떨린다. 열까 말까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현상이에요. 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달되는 걸 방지해 줘야 돼요. 세 가지 이렇게 해주세요. 무슨요? 원뿔형 스프링을 사용해서 각각의 특성을 틀리게 하는 거죠. 또 기본 스프링 외에 옆에다가 스프링 하나를 더 뒀어. 이중 코일 스프링.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스프링을 둬요? 부등 피치형. 피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피치라고 했죠? 피치를 다 똑같이 하면 다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치를 어떻게 해요? 좁게, 넓게, 좁게. 이런 식으로 피치 간의 차이를 두는 거. 똑같지 않다. 부등 피치형. 세 가지를 통해서 뭘 방지할 수 있다? 밸브 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명 현상에 대한 진동 떨림, 서징 현상 방지다. 세 가지의 원뿔형, 이중골 스풀형, 부등 피치형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지할 수 있고 또 나머지 세 가지가 뭡니까? 밸브 스프링, 밸브 점검할 것 중에서 일단 장력은 몇 프로? 규정 장력의 15% 이내로 탄성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복원이 안 되겠죠? 15% 이내. 자이고 길이에요, 길이. 총 길이. 오래 쓰다 보면 압축되겠죠? 얼마당? 100mm당 3mm라고 그랬어요. 100mm당 3mm가 뭐예요? 3%라는 얘기예요. 3% 이내에 자유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직각도 3%예요. 또 장력은 15%, 자유고 직각도도 규정의 3% 이내. 장력만 15%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요한 특성까지 같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